그때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롱 포지션 위주로 많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다 청산되면서 현물 가격을 추가로 밀어내리고 그래서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내년에 뭐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는 돌아옵니다. 조금만 유동성 완화 환경이 돌아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급부상하기 시작할 거예요. 연일 뉴스에서 와 누구도 샀다 누구도 샀다 누구도 샀다 주요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센티먼트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큰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아직 시즌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한 번 더 온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핀테크 사업 스매시파이를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학고 아직 작지만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교육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좋다. 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좋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같은 지금 비트코인 막 하락 급락하고 뭐 살짝 회복했지만 약간 좀 비관론이 팽배한 이 상황에서 좀 비트코인 보유한 분들한테 좀 그 명확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모셨는데 우선 지금 그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으니까 네. 저도 좀 보유는 하고 있거든요. 왜 빠졌는지 그거에 대한 좀 견해부터 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가장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쉬운 별명이 있는데 네. 유동성 화재 경보기.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불이 이렇게 확 붙으면은 네. 이제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은 유동성이 시장에서 확 빠져나갔다는 거고 네. 유동성이 많이 다시 홍수처럼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결국 유동성이라는 거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데 네. 이 돈이 풀리면은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 풀리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연준에서 발행한 화폐가 은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출로 또는 뭐 다른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우리의 호주머니로 꽂아주는 어쨌든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최종 네. 소비자 입장에서 돈 빌리기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돈 빌리기가 쉬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그러면 돈을 좀 융자를 통해서 뭔가 얻어서 뭐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사업으로도 가고 투자로도 가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낙관론이 좀 사람들한테 팽배할 때 이럴 때 이제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아 올라가는 게 이제 희소 자산들인 것 같아요. 네. 실물 자산, 희소 자산. 그래서 이 부익남 채널이 가장 잘 다뤄주시는 부동산. 가장 대표적인 실물 자산의 뭐 왕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게 또 하나 실물 자산으로서 아주 네. 대표 주자인데 올해 이제 금 가격이 60%나 오르면서 이제 지금의 현재 트렌드는 확실히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맞구나. 그러니까 디베이스먼트가 화폐 가치 하락을 말하는 거고요. 트레이드,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투자가 유행이구나라는 게 이제 올해의 트렌드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제가 이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업계에서 7년 넘게 일했습니다. 네. 근데 이 업계 관계자로서도 느껴지는 거는 암호화폐는 특히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게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실물 자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부동산이나 네. 금처럼 굉장히 좋은 이 화폐 가치 하락 방어의 해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경화 하드 에셋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비트코인을 블루칩 주식처럼 굉장히 뭐 위험 리스크 레벨이 높은 그런 위험 자산으로 생각하고 뭐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10월 초에 12만 5천 달러 전고점을 찍을 때까지는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월 이후로 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실 모르겠다였고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전망도 경기가 엄청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은 둔화되는 오히려 모습 보이고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고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주목을 못 받았던 거 유동성이 즉 타이트한 상황에서 주목을 못 받은 상황이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물론 뭐 그 전에 뭐 10월달에도 알트코인도 한번 막 출렁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코인 시장 자체에 있는 유동성이 좀 빠져나간 거죠. 그게 그렇죠. 뭐 다른 곳으로 간 거죠. 그동안 코인 시장에 있었던 자금은 워낙에 비트코인 가격도 횡보하고 알트코인도 예전 같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못 보여주니까 레버리지 파생상품 시장으로 많이 흘러갔었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한 1, 2% 일간 변동성 기준으로 낮게 과거 대비해서 낮게 유지되는 게 결국 그 자금을 빨아들인 게 선물 옵션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 중에 뭐 잘 아시겠지만 MSTR 같은 주식들이 네. 변동성이 엄청 낮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뭐 2배 오르면 이건 4배 오르고,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레버리지 50배, 100배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포지션들이 쌓여 있었는데, 이제 예상치 못한 가격 하락이 10월 11일이었죠. 당시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네네.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한 3% 정도 빠지니까, 그러면서 선물 연쇄청산이 일어나고 연쇄청산이 계속해서 이제 롱 포지션들을 터트리면서, 그때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롱 포지션 위주로 많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다 청산되면서 현물 가격을 추가로 밀어내리고, 그래서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거의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19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청산됐고 3분의 2 정도가 알트코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 자체도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인데 거기에 레버리지를 껴서 파생상품 투자를 했던 거예요. 이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좀 약간 지루했으니까. 변동성이 적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또 부동산 영향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 사고 싶잖아요. 네. 서울 아파트 사고 싶잖아요. 아, 이거 올라가니까 따라가려고. 근데 이제 대출도 막히고 워낙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살려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빨리 단기 자금 이제 돈 벌어서 이걸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사실 과도한 급락이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돌아가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시장에 이제 돈이 넘쳐나면 결국에 이제 흘러 여기까지 올 텐데, 지금 이제 뭐 어제 미국도 금리를 또 낮추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 과도하게 내려온 것이 빠르게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좀 횡보하든지, 아니면 뭐 일부 조금 추가 하락을 하고 좀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일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유동성 화재 경보기가 다시 돌아오는 조건은 말씀하신 네. 금리 인하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맞아요. 근데 금리 인하는 지금 이번에 FOMC의 결과도 나왔지만 아마 한 다음 3년 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3% 정도 때까지 내리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FOMC 12월 FOMC 결과로 보면은 2026년에 한 번, 네. 27년에 한 번 이렇게 0.25% 포인트씩 내린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3.5% 때까지 내린다는 거고, 거기에서 조금 더 급격하게 내리면은 3% 때까지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4%에 있던 기준금리가 3%로 내려오는 정도, 이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급격한 양적 완화로서의 그런 전환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기에 어떤 이상 신호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이 정도 수준의 금리 상황이 이어진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급격한 유동성 장세, 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모든 것들의 가격이 다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2020년, 21년에 봤던 그런 상황은 잘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도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졌었죠. 그게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비트코인만 같습니다. 뒤늦게 이더리움, 리플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몇 개 따라오는 식으로 장세가 펼쳐졌고, 네. 주식도 뭐 S&P 500 지수의 500개 종목 중에 7개 종목을 빼면은 연간 수익률이 뭐 1%에서 7%대 네. 한 자릿수로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도 서울 집값은 많이 올라가고 지방은 떨어지고 이렇게 주도주 위주 장세가 앞으로도 저는 펼쳐질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나 통화 정책 이런 거 빼고 지금 당장 연준이 급한 불이 발등에 떨어진 게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 시중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은행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2008년 금융위기가 결국 이 은행 시스템의 실패였죠. 근데 이번에도 또 은행 시스템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미국 재무부가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이 국채에 들어오는 자금이 전부 은행 내 준비금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 내 단기 차입 금리, SOFR 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치솟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24년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원래 유지돼야 되는 이 단기 차입 금리가 이게 올라가 버리면 기준금리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은행 내 유동성 경색 위기가 터집니다. 네. 즉 우리가 이제 익숙한 단어로는 뱅크런이 터진다. 월급날이 됐어요. 내가 월급을 받았어, 우리 은행 계좌로. 그러면 이걸 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 돈이 없는 상황. 그래서 한 이틀 있다 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게 바로 과거 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거를 진화하고자 FOMC에서 이제 400억 달러 긴급 유동성,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단기 채권을 매입하겠다. 매달 매입하겠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양적 완화 QE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이런 식으로 먼저 하는 수순이에요. 네. 그래서 잠깐 템포러릴리 이런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금방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QE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이거는 기준금리 인하나 통화정책과는 상관없이 은행 내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재무부의 단기 채권을 계속해서 매입하는 뭐 영구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종료 시점이 없는 이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고 네. 또 리포를 통해서 은행들한테 유동성을 계속해서 수혈하는 식으로 이 은행 내 시스템 준비금 경색을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년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그동안 못 갔던 이제 금융 조건이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많이 갔던 금이나 부동산보다는 네. 확실히 그때는 그동안 많이 못 간 비트코인에 더 많은 자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알트코인들 다 그러면은 이런 유동성이 흘러들 거냐? 그건 또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금리가 3%대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뭐 21년에 우리가 봤던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던 제로 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 정도는 또 아닐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도주 장세. 그만큼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늘어나긴 늘어나니까 기본적으로 좀 대장급들에만 좀 온기가 가고 그렇죠. 그 이상까지 가기에는 모자랄 수도 있다. 그 정도. 그러면 지금 그 월가에서도 많이 ETF나 이런 걸로 해서 코인 쪽에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최근에 뭐 돈을 많이 뺐다, 뭐 ETF 많이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결국엔 이거 비트코인 당장은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 나스닥에 가 있다든지 뭐 다른 쪽으로 지금 가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약간 조금 기대감을 내려놓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맞나요? 아무래도 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비트코인을 이제 주식 중에서도 위험 선호도가 좀 높은, 네. 위험 레벨이 좀 높은 주식으로 보는 자금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패시브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개별 주식을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ETF를 통해서 주로 투자를 네. 많이 하고 인덱스 투자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ETF, 인덱스 ETF 이런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이 비중이 조정이 됩니다. 특정 종목의 수익률이 너무 많이 오르면 자동으로 팔고 그 다음에 덜 오른 것들을 더 사고 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자동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 매수가 이제 잘 되지 않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시장이 조정을 해버려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되게 멀리 보고 투자를 해야 주식 투자를 해도 지금은 잘 되고, 어떤 트렌드를 제대로 간파를 하고 그 분야에다가 돈을 담아야 그쪽 섹터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이런 식의 투자가 잘 먹히거든요. 네. 그래서 AI 그 섹터 하나만 투자했어도 사실 지난 뭐 5년 동안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제 현재 주식시장의 내러티브는 아무래도 어떤 AI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미국이란 정부가 나서서 육성을 해주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네. 이런 얕은 정도의 내러티브만 존재했던 겁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ETF를 통해 유입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규제도 완화해 줄 거고 전략적 비축으로 보관도 할 거고 계속 매입할 거고 이러니까 가격이 오르겠네. 게다가 이제 2조 달러밖에 안 되는, 현재 2조 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미친 작은 자산이라서 편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만큼 이제 정책,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뭐 전략적 비축한다더니 새로 사는 것도 없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빨리 자금이 또 빠져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초부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이 상승 내러티브가 규제 완화, 네. 정부가 이 육성해준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공격적으로 지금 1년 동안 발생하지를 않았어요. 뭐 법안 같은 것들도 지금 다 아직도 의회에 계류되어 있고, 이 행정명령을 내렸던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라고 하는 SBR, 이것도 버젯 뉴트럴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가길 바라지만 사실 그러지 않고 있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아젠다 자체가 지금 의회에서 논의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국가안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중요한 국정 아젠다들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또 디지털 자산은 빠졌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러티브가 사라진 거죠. 소멸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ETF를 통해 들어왔던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지금 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시즌 종료가 아니겠느냐. 무슨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그 회의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결국에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말고 그 플러스 알파가 또 있을까요? 여기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주식시장의 비트코인에 대한 내러티브,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는 좀 잘못 짚은 거예요. 애초에 비트코인은 어떤 정책적인 이런 수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차피 금 같은 무기명 자산이고 네. 베어럴 에셋이라고 하죠.
국경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드는 무기명 네. 자산이고 등기 칠 필요 없는 자산, 베어럴 에셋이고 희소한 자산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희소함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강한 신뢰가 존재하는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즉 제가 말씀드린 화폐 가치 하락에 방어하는 수단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주식시장은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온 거고 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 그거라면 이제 내년에 뭐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는 돌아옵니다. 만약에 중간 선거를 이제 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뭐 델 컴퓨터한테 마이클 델 회장한테 뭐 60억 달러나 그 기부를 받아서 이걸로 미국에 있는 모든 아동들에게 1,000불짜리 주식 투자 계좌를 열어주겠다는 이런 재정 정책도 펴고 이러잖아요. 네. 이게 뭐 코로나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마다 2,000달러씩 주겠다. 그리고 연준은 말을 안 듣지만 우리 재무부가 알아서 국채 발행해가지고 이제부터 선심성 공약을 통해서 돈 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년에 막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일단은 연준 의장이 케빈 헤셋이라고 하는 비둘기파로 갈아치워질 가능성이 또 논의되고 있죠. 지금 네. 굉장히 매스컴이 뜨거운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은행 내 유동성 경색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 다시 시작하고 이러면 이게 또 유동성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정책 수에 사실 이거는 너무 올드 아젠다가 되어버린 게 맞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동안 못 간 거 중에 뭐가 선별적으로 갈 거냐 이런 식의 사람들의 생각이 회로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ETF 주식시장의 내러티브를 이끄는 그런 패시브 자금들 ETF 이런 것들이 또 전부는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ETF는 그냥 아직까지 대부분이 헤지펀드나 그런 이제 단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플레이를 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들이 많다고 보면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연기금, 국부펀드, 소버н 웰스 펀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에 이 투자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은 뭐가 있냐? 하버드 연기금. 네. 하버드 연기금이 원래 비트코인을 비롯한 증권 자체에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ETF,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는데 그 비중이 증권 투자 비중 중에서 가장 높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여기에 이제 편승해서 아부다비 국부펀드라든지 뭐 카자흐스탄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이제 국부펀드들도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조금씩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헤지펀드들이 주도하는 그런 뭐 무위험 차익거래 수단으로서 어떤 보는 거랑 이제 좀 멀어져서 장기적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주인공 자산으로서 오래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들의 인식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스컴에서 잘 안 다뤄지니까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데 조금만 유동성 완화 환경이 돌아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급부상하기 시작할 거예요. 연일 뉴스에서 와 누구도 샀다. 주요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센티먼트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큰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결국에 아직 그 시가총액이 뭐 크다면 크겠지만 글로벌한 자산 기준으로 보면 뭐 엄청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돈이 쉽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반대로 또 관심도가 생기면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자금이 유입되면서 급등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뭐 워낙 이제 신생 자산이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소위 말하는 뭐 투자의 구루 같은 분들은 한결같이 비트코인 별로라고 하잖아요. 뭐 그냥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나는 투자 안 한다.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 안 한다고 막 하잖아요. 아예 싫다고. 이렇게 가는 거는 결국에 인식 차이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투자의 구루들 뭐 워렌 버핏 말씀하셨으니까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이제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말하자면 너무나도 자기에게 익숙한 투자,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 무언가, 해자를 지은 그 무언가에 투자하는 게 아닌 거죠. 네.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은 금도 싫어하니까. 금도 싫어하니까. 네, 금도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좋으냐. 투자의 구루도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말하고 싶어요. 네.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우호적이고 최근에 나온 인터뷰에서도 비트코인이 앞으로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어서 노동력이 이제 필요 없어지고 모든 게 너무나도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의 가격도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네. 돈의 가치가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할 때 비트코인이 진짜 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물질과 서비스와 노동력 이런 것들이 너무 풍요로워지면 오히려 돈의 가치가 희소해져야 된대요. 그래서 에너지가 돈이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발행할 수도 없고 뭐 법을 통해서 제정해서 뿌려댈 수도 없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희소한 에너지야말로 이제 앞으로
풍요로운 세상에서 돈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전망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내는 희소한 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공상과학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 인터뷰의 반응도 그랬어요. 무슨 뭐 앞으로 50년 뒤에나 일어날 일을 가지고 노동력이 다 없어지고 너무 풍요로워져서 이제 에너지가 돈으로 쓰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냐. 근데 일론 머스크는 정확히 3에서 5년 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공상과학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어시메트리라고 하는데 비대칭적인 기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온 사람들이 다 그러면 주식 뭐 사야 되지? 휴머노이드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떨어질 주식들도 찾겠죠. 이제 뭐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진다고 그러면 이제 뭔가 월마트, 타겟 이런 소비재 같은 것들은 안 좋겠네 이러면서 이 월가에서 난리 보고서 막 나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밥그릇이기 때문에, 자 지금 당장 내가 소비재 섹터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인데 일론 머스크 말대로 될 거면은 지금 당장 다 팔아야 돼요. 그 주식들 다 똥값이 될 건데, 그러면은 월가 입장에서는 그냥 리포트를 안 쓰는 게 낫죠. 네. 어차피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일론 머스크의 전망은 저평가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모든 거를 다 현실화한 사람이죠. 자율주행차 세상 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왔고, FSD 완전 자율주행 왔죠. 전기차 완전 자율주행 다 왔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잇겠다 스타링크 실제로 했죠. 뭐 이렇게 시기는 아무튼 타이밍은 좀 달랐지만 거의 대부분 다 현실화되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월가가 무시하는 저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오히려 미리 투자하는 게 더 좋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워렌 버핏이 하라는 대로 투자한다고 돈 번다는 사람 전 못 봤어요. 진짜 어려워요. 워렌 버핏이 어떤 결정을, 무슨 분석을 통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후행적으로 우리가 알고,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가 이래? 그럼 나도 따라 사야지. 이랬을 때 돈 벌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상.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선구자들, 빌더라고 하죠, 결국. 사업가들, 이 빌더들의 말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이들의 전략과 결정을 따라가면은 그게 타이밍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제 그들의 성공과 같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구루들이, 특히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특히 주식시장에 있는 유명한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비트코인을 폄하하는데,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이 공부나 연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난리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커 보여요. 이제 한두 줄짜리 신문 기사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 지식의 폭을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우나, 아마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인물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이 최근에 얘기한 게 이제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또 계기가 됐었죠. 예를 들어 뭐 양자 컴퓨터의 위협 때문에 비트코인은 기축통화의 지위는 이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구나 라고 제가 판단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현상이, 부동산 쪽 공부를 하신 분들, 부동산 쪽에서 돈을 버신 분들은 이런 것에 갇히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돈을 버시고 여기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계속 기존의 자신의 난리지로 비트코인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근데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되게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 어떻게 이거를 밸류에이션 할 수 있냐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뭐 부동산 물건 하나를 볼 때에 내가 판단했었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보면은 일견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을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이렇게 유리천장 같은 게 깨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 어떤 구루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거냐를 보시고, 제가 추천해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더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아직 시즌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한 번 더 온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백훈종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에너지가 오히려 화폐가 되고, 이제 뭐 노동력이나 이제 물건이 이제 풍부해지면은 이제 돈의 가치가 뭐 오히려 더 뭐 희소해지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가기 전에 지금은 뭐 미국 부채 너무 많다, 뭐 지금 뭐 4경인가요? 뭐 5경을 넘어간다, 이거 뭐 해소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돈값이 너무 싸지고 있어가지고 걱정인 이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지금 뭐 주식 투자든 뭐 부동산이든 뭐 안 해놓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거, 금이 그걸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 대신에 굳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금은 화폐 가치 하락의 아주 대표적인 해지 수단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인류와 함께 해왔어요. 네. 근데 이 금값이
1940년 브레튼 우즈 체제를 겪으면서 이제 순전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수요하는 수요처가 되었고, 이 중앙은행의 금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해온 게 지금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네.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이 포트녹스에다가 다른 나라들의 금괴도 다 모아서 대신 보관해주고, 그만큼 금 현물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게끔, 금을 담보로 한 어떤 화폐의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달러와 그리고 파운드화를 발행해서 이거를 이제 전 세계 무역 대금으로 쓰자, 무역 결제 수단으로 쓰자, 이런 움직임인데, 이게 이제 70년대에 닉슨 쇼크 있으면서 이제 깨진 겁니다. 이제 금 태환이 더 이상 안 된다. 왜냐면은 금에 패깅한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전쟁이 발생하거나 기근이 발생하거나 뭔가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화폐를 더 발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냥 금태환 끊어버리고 화폐를 이제 그냥 오로지 신용만 가지고, 이 정부 발행 채권의 신용만 가지고 무한대로 발행하는 세상으로 온 거죠. 근데 이 금은 결국 거기에서 한계를 보여준 거예요. 금은 현물로 거래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무조건 맡아놓고 증서를 발행해서 이 증서로 거래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노트라고 불렸던 거죠 결국, 또는 네. 빌이라고 불렸던 거죠. 우리가 달러 빌이라는 말을 쓰고 또는 뭐 정부 네. 노트라는 말을 쓸 때 그게 다 증서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금을 담보로 발행해주는 증서였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금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는 거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동안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금하고 비슷한 화폐가 가져야만 하는 경화, 하드 머니가 가져야만 하는 특성을 다 갖추고 있다. 비트코인이 금보다 부족한 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 5,000년의 역사가 없다. 역사가 너무 짧다. 요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좀 좋지 않은 거고, 그거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금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봐야 되는데, 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쓰기는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3자의 신뢰가 필요한 거죠. 어딘가에 맡겨야 되고 그 맡기는 사람을 신뢰해야만 하는 그 한계에 이제 봉착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 한계를 극복한 인류 최초의 자산입니다. 이게 기술이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제3자 신뢰가 필요 없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지금 기술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에 올려서 인터넷상에서 그 금 현물 자체를 가지고 무역 결제나 뭐 가치 여장 수단으로 쓰던지 송금에 쓰던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혁신적인 기술이면 분명해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금에 묶여 있었던 이 화폐 네트워크가 이제 금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거라는 계산이 가능한 거고, 그게 국가 단위, 전 지구 단위, 심지어 우주까지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네트워크가 펼쳐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금화도 왕이 만들었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던 건데, 그거 뭐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항상 누군가의 그 검증이 필요한데, 맞아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은 그걸 누구나 이제 다 분산시켜서 해놓기 때문에 위조가 안 된다. 아주 간단하게 최근에 이제 그 창펑자오라는 바이낸스 창업자와 네. 피터 시프라고 하는 골드버그,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아주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전 세계 금협회에서 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불에 녹이는 거. 그래서 fire assaying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용이 또 수백만 원이 듭니다. 한 번 네. 금괴를 녹여서 뭔가 검증을 하기가. 그래서 이 창펑자오가 바이낸스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 거래소 창업자입니다. 이 피터 시프를 옆에 앉혀놓고 1kg짜리 금괴를 꺼내서 이렇게 줘요. 이거 진짜인지 한번 나한테 말해줘 볼래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골드버그예요.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근데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나도 모르겠다. 그럼 자기 이제 팔찌랑 막 이렇게 색깔을 비교해 보면서 이게 좀 색깔이 내 팔찌가 더 빛나는 것 같아서 이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키르기스탄 대통령한테 받은 금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진품이겠죠. 그러니까 이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는 게 금의 한계예요, 결국. 그러므로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그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누군가 감정도 해줘야 되고. 감정도 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금괴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다 증서가 들어있어요. 네. 서티피케이트. 누군가가 뭐 보증함, 한국조폐공사, 뭐 무슨 은행, 뭐 이렇게 다 있죠. 이런 것들이 글쎄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또 이제 어불성설이죠. 우리나라에서 금거래할 때나 이런 게 다 통하는 거지, 그 똑같은 증서 미국으로 가져간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뭔데 이게? 신한은행이 뭔데?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할 거래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주 간단하게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부익남님 핸드폰에다가 그 비트코인 지갑 깔아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여기로 한 1,000원어치 비트코인 지금 보내겠습니다. 보냈어요. 그럼 부익남님 지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인증된 거예요. 진짜입니다. 내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거 진짜입니다. 인증이 바로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싸고 간단하게 인증을 할 수 있고 직접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게 비트코인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전 세계 지구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였기 때문에 아직 그만큼 인정을 못 받았을 뿐이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 사고 있어서 결국에 이만큼의 시총까지 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자들은 모르겠지만 아직 부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보다는 이런 걸 사라.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미래의 상방이 더 열려 있다. 이런 맞습니다.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도 24년 주주서원에다가 그 내용을 담았는데 제가 네. 이제 그 주주서원 얘기를 계속해서 많이 하고 다니는 게 이제 50년 동안 금융계에서 그 근무하신 본인을 이제 할아버지라고 칭하면서 나 같은 할아버지가 지금같이 위험한 그 위기를 느꼈던 통계가 본 적이 없다. 그 미국인들의 뭐 거의 10명 중에 4명은 은행 계좌에 400불도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전혀 네.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위기감을 느끼는 통계가 젊은 세대가 2030 세대가 이 미래에 대한 낙관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통계들이 도처에 보이는데 이게 다 이제 기성세대들이 많이 이 부동산이나 주식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산을 보유한 이 세대가 그동안 워낙에 많은 그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화폐를 더 풀어서 그런 위기를 막고 자산 가격이 더 떡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그 양극화는 더 일어나고 이런 거에 수혜를 많이 받는데 이제 현재 사회에 나오고 있는 2030 세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미래를 비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자기가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부라는 거를 담아주던 그릇이 전통 자산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더 이상 이제 뭐랄까 그릇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허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뭐 토큰화, STO, 비트코인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육성을 해서 이 젊은 세대들의 자산을 여기로 좀 받아줘야겠다. 이 부라는 게 젊은 세대들을 위한 부라는 게 여기 쌓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현물 ETF도 내고 그다음 비들 같은 이제 펀드도 내고 이게 토큰화이즈된 펀드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저도 그 레리 핑크의 의견에 동의하고 돈이라는 거는 결국 내 노동력을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요. 회사를 다녀요. 그러면 노동력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 거죠. 내 시간과 노동력을. 그 에너지를 어딘가에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대가를 받잖아요, 우리는. 그 대가로 받는 게 뭐 계란이네, 뭐 소세지네, 뭐 이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산업재로 쓰이고 소비재로 쓰이기 때문에 가치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것의 가치가 올라가는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하려고 하겠죠. 돈 벌려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저장한 에너지를 오로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다른 기능이 없어야 돼요. 오로지 가치저장 수단의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금이 했던 역할이에요. 금이 네. 만약에 산업재로 엄청 쓰였다면 이렇게까지 가격이 몇천 년 동안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금은 산업재로 약간 쓰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그거는 이제 생긴 거고 그 전에는 전혀 쓸모가 없었죠. 귀중품 정도? 그래서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뭐 스마트 컨트랙이 없다, 뭐 알트코인 발행할 수 없다. 그게 비트코인이 더 금가치, 가치저장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특성인 건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디지털이라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네. 마치 스마트폰을 자기 장기처럼 생각하고 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부인나님 제가 몇 년생인지 모르는데 네. 저는 83입니다. 83. 그러시군요. 형님이시군요. 저도 이제 40이고 저는 86년생입니다. 저희 같은 이제 후기 밀레니얼 세대나 아니면은 그 윗세대 X세대들이 조금 이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던 비트코인이 후배 세대들한테 가면은 아마 그냥 자동적으로 훨씬 더 친숙하고 익숙한 자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디지털이라는 거에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세대로 가면은 오히려 더 뭐 금이랑 뭔 차이야. 또 어떤 tangible-하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세대가 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점점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비트코인은 그냥 자동적으로 금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리니지도 그 아이템을 거래하잖아요. 근데 예. 그 리니지 아이템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네. 세상에 있을 뿐이지만.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면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이제 이 현실 세계에 점점 입혀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지만 입혀질 것이다. 맞아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일 좋은 건 어쨌든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게 저는 가장 매력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공급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근데 아직 시장이 작아서 이렇게 변동폭이 클 뿐인 거죠. 그러나 네. 변동성이 크죠. 아직은 너무 작으니까 맞아요. 그 돈의
그 물의 양이 좀 아직은 좀 적으니 막 수위가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과거처럼 그 뭐 반감기니 뭐 패턴이니 이런 것들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잔파도가 또 큰 파도가 올 수도 있는 아직은 작은 시장이라면 이번에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서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엔 끝나나요? 한 번은? 마지막에 또 한 번 끝나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한 1년 뭐 안쪽에 또 끝나는 건가요? 네, 이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입을 모아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슈퍼 사이클로 이제는 이어진다. 이제 과거의 4년 주기 사이클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구조적인 상승 장세가 펼쳐진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네. 이거는 저는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익남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너무 작은 자산인데 이 작은 자산이 가격이 그동안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변동성 때문이었어요. 변동성이 없었다면, 즉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만약에 연 5%씩 매년 올라가는 자산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주목을 못 받았을 겁니다. 우리 개인들은 일단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기 전에 워렌 버핏 같은 아마 거대 이 투자자들, 고래들이 다 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 5%의 수익이 개런티로 발생하는 자산을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들은 관심이 없었을 거고. 근데 비트코인은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덕분에 그들보다는 그런 이제 구루들보다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오히려 먼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만큼 많은 부자들이 또 생겨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뭐 단지 현물 ETF가 나왔고 이제 기관들이 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이게 이제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연평균 5%씩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비트코인은 경기 사이클과 같이 갑니다. 인간의 심리 사이클과 같이 가는 거죠. 이 비트코인이 4년 주기 사이클을 가지는 거는 이제 반감기가 4년에 한 번 오기 때문인데 묘하게 그 4년 주기 사이클의 마지막 해 가장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 해가 언제나 이 미국의 ISM 제조업이랑 이 서비스업 지수로 볼 수 있는 경기 사이클의 상승기와 겹쳤었어요. 그동안. 네. 비트코인이 이제 나온 지 15년, 16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 경기 사이클도 4년 주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2021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 2017년에도 그랬고 미국 경기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올라갈 때 52로 올라갈 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게 똑같이 또 보이고 있는 거죠. 2025년이니까 이제 상승 사이클이 왔어야 되는데 잘 안 왔죠. 근데 경기 사이클도 50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낙관을 이 제조업 구매자, 서비스업 구매자들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못 갔다. 경기 사이클과 겹치고 있다.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심리라는 거는 언제나 돌아오죠. 반드시 돌아옵니다. 경기를 낙관하지 않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자들의 마인드도 결국 어떤 이벤트 트리거를 통해서 또 다시 낙관으로 변할 거예요. 그게 저는 내년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눈 얘기가 결국 그 얘기잖아요. 유동성 돌아오고 금융 요건 완화되고 금리도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기 사이클의 상승 사이클로 전환되는 다 하나의 트리거들이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이 좀 기대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또 당연히 거품이 쌓이겠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비트코인 같은 또 이 오해가 많이 켜켜이 쌓여있는 신흥자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한 번에 많은 낙관과 이제 거대한 욕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거품이 쌓이면서 또 비이성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거품이 이제 빠지고 무너지면서 다시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21년 수준까지 또는 17년 과거 상승 사이클 수준까지 뭐 올라갔다 떨어질 거냐 이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그래도 예년 수준의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과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그 반감기 저점 대비 그래도 한 6, 7배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2천만 원대였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과거 같은 상승세로 뭐 다시 한번 뭐 10배, 15배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쭉 빠지는 이거는 반복될 것이다. 네, 반복될 거다.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 그 단순 계산하면 뭐 3억 얘기 나오고 막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2배 반 이상 올라가는 가격대인데 그런 또 폭발적인 상승이 또 일어날까 내년에는? 네,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근데 올라가긴 올라간다는 건 저는 확실하고 어퍼 리밋이 3억이네 5억이네 이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비이성이 찾아오냐에 결국 달린 거예요. 지금 점도표를 찍은 연준 위원들의 경기에 대한 시각은 앞으로 3년 5년 뒤에도 계속 기준금리가 한 3% 초반에서 중반대 머물러 있어도 된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과거 뭐 몇 년 전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안 온다. 트랜지토리 안 온다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약속한 거랑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틀린다는 거를 전제를 하면은 뭔가 다음 3년에서 5년 사이에 뭔가 경제 위기가 한번 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가 됐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쩌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게 또 터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돈을 풀 거예요. 무제한 양적 완화. 네. 또 이런 게 또 시작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못 봤던 그동안의 엄청난 비이성적인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뭐 과거에는 뭐 10배, 과거에는 뭐 100배, 그다음에 20배, 이번에는 뭐 한 10배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 뭐 5억 예상했다 치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뭐 7억이 될 수도 있고 8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예상과 정말 연준 의원들의 예상대로 그냥 그런 타이트한 금융 요건이 쭉 3년 5년 동안 이어진다면 진짜로 경기에 아무 문제도 없고 노동시장도 계속 그냥 그 상태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올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비이성이 찾아와서 올라도 한 예년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한 3억 정도까지 간신히 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레인지가 넓어가지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알트코인도 그러면 결국에 예전에는 항상 알트코인이 막판에 폭발했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다들 뭐 힘들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을 또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알트코인은 이번 판에서 소외될까요? 이제 알트코인은 진짜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 높냐면 일단 제가 블루칩 주식이라고 일단 정의를 해볼게요. 닷컴 버블 때 이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어도 가격이 오르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어요. 네. 그 회사들 중에 패츠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패츠닷컴은 애완용품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이제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들고 나와서 굉장히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거품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쉽게 많이 아직 잘 깔리지 않아서 인터넷 쇼핑이 더 어려웠어요. 그냥 가게 가가지고 애완용품 사는 게 더 편하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막 일주일 넘게 있다 오고 막 뭐 결제도 실패해가지고 다시 카드를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너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뭘 했냐? 인형을 하나 만듭니다. 마스코트 인형을. 네. 강아지 모양의 어떤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이 인형이 오히려 굿즈가 공전의 데이트를 치면서 주가가 또 막 상승하는. 그러니까 2021년에 NFT 사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인터넷에다가 이미지만 올리면은 NFT로 발행하기만 하면 가격이 막 오른다. 그러니까 무슨 회사든지 마스코트 만들어서 굿즈만 만들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약간 그 당시의 테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본 사업에서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닷컴이라는 이름 그리고 굿즈라고 하는 어떤 포장지 이런 걸로 주가 상승이 일어났던 게 이제 그 회사였습니다. 이런 게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지 2000년대에 너무 많았죠. 그 격동의 시기를 거치고 살아남은 게 지금 뭐 M7 이런 빅테크 기업들인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암호화폐, 알트코인들 중에도 비슷한 것들이 일단 너무 많아요. 네. 어떤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어떤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만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거품이 싹 빠지는 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고 이제 더 이상은 뭔가 내러티브가 없죠. 옛날에는 2020년, 21년에는 메타버스라는 유행어가 등장을 했었고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버스다. 네. 증권가에서도 막 그래서 리포트도 내고 막 이럴 정도로. 그리고 NFT가 이제 메타버스의 기저가 되었던 거였고, 그 다음에 무브 투원. 이제는 뭐 내가 이 앱을 들고 나가서 걷기만 해도 막 코인이 내 지갑에 쌓이면서 그게 경제 신흥 경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이 막 만들어졌었는데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지금은 알트코인들이 그런 내러티브를 거의 못 갖고 있고. 새로운 신흥 내러티브가 없고 정책 수의 기대감, 스테이블 코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 정도. 네.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유일한 현재 살아남아 있는 내러티브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은 이제 제가 앞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 전 세계로 확장되고 대중화될 거라는 거 그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어 있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뭐 트론이나 이런 데 투자하면은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바로 생각이 전환이 되죠. 이게 이제 짧은 시각인 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개수도 이론적으로 수백만 개거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어서 거래되려면 일단 수수료가 쌓여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후발주자들보다 일단 이것보다 이 모든 면에서 느려요. 네. 느리고 비싸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이 거래량을 지금 계속해서 뺏어오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그 후발주자들까지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의 개수가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트래킹하는 것만 수백만 개에 이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모든 블록체인들에 더 빠르고 더 싼 걸로 계속해서 전이 되어서 발행될 수 있는데 왜 이더리움이 여기에 수혜주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못 내리고 있는 점. 그러면 솔라나나 트론은 어때?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죠. 지금이야 이더리움보다 빠르지만 결국 또 후발주자보다는 느리고 비쌀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2000년대로 돌아가 보면 2000년대에도 인터넷이라는 단일 네트워크가 나오기 전에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기업형 인터넷이 원래 줄을 이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세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AOL,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라이코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동시에 존재를 하면서 자기가 인터넷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래서 만약 그때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다면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 우리 인터넷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로 합쳐졌죠. 그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걸로 합쳐지면서 모두가 같은 표준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앱을 만들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게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도 단일 네트워크로 합쳐질 거라고 봅니다. 굳이 여러 개의 멀티 체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거래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돈도 단일 네트워크, 인터넷도 단일 네트워크,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 인터넷의 돈이잖아요. 단일 네트워크. 그래서 가장 큰 네트워크로 합쳐질 건데 누가 뭐라고 해도 비트코인이 가장 큰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신뢰가 높고 가장 크고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얹혀져서 전 세계에서 쓰이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스테이블 코인 내러티브로 인한 가격 상승도 저는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뭐 호재성 그런 뭐 발언 때문에 막 급등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굳이 그런 데에다가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비트코인만 사도 충분하다. 그럼 이게 결국에 이제 이 비트코인의 어떤 장기 시총을 뭐 금을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네네. 결국에는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대 간 부의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주축 영역으로 나오는 세대가 계속해서 젊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들어오고 이러면 이럴수록 이제 비트코인의 금의 시총을 점점 따라잡을 거고 결국 역전할 거라고 저는 봐요. 금에 담겨 있는 프리미엄이 지금 30조 달러지 않습니까? 네. 금의 시가총액이 30조 달러. 뭐 금은 사실 산업재로 거의 쓰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체 100% 거의 다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프리미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 시총을 뛰어넘는 건 시작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자산들도 전부 다 프리미엄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 네. 추산컨대 330조 달러 정도의 330조 달러 정도의 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여기에는 실사용 가치도 한 절반 있을 거고 가치 여장 수단으로서 투자 자산으로서의 프리미엄도 한 절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330조 달러 나누기 2 하면은 뭐 대략 150조 달러 정도 되는 프리미엄이 또 다음 비트코인의 타겟인 거죠. 부동산이 더 이상 가치 저장 수단이 될 필요가 없는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얼마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가 타겟도 되는 거고 주식, 채권, 귀중품, 뭐 귀금속, 미술품, 뭐 아니면 럭셔리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사용 가치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 이거에 투자해야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프리미엄들을 비트코인이 쪽쪽 빨아오면서 금의 시가총액 이상으로도 충분히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술품이 멋있고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우선 쟁여놓으면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전략적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수요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올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뭐 한 20, 30년 뒤에는 유의미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얘기들 항상 하잖아요. 뭐 10몇 년 전에 비트코인 나올 때 사놨으면 뭐 10개라도 사놨으면 지금 인생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는데 이게 똑같이 10년 전에 사놓으면 좋았다는 걸 지금 사면 2030년, 40년에 인생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산다고 쳤을 때 한 1억 한 2천, 3천 하는 요 가격대 매수하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비트코인이 뭐 개당 가격으로 보면은 1억 5천만 원, 1억 3천만 원, 네. 뭐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지만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2조 달러가 이제 아직 좀 안 되고
이제 덩치로 비교해 보면은 애플 주식, 엔비디아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보다도 아직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이 애플, 아마존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견주어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정말 보편적인 이 삶을 진일보시킨 기술, 아마존도 뭐 상거래, 전자상거래라는 거를 그렇게 가져왔고, 애플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를 가져왔고, 물론 대단히 위대한 기업들이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 당연히 인정합니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가져온 혁신은 무엇이냐? 그동안 뭐 IMF 추산으로만 25억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금융 인프라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은행 계좌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대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상태로 남아야만 했어요.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있는 누구는 가족한테 돈을 보내기 위해서 3일을 걸어서 도시로 가서 은행에서 돈을 보내고 막 다시 3일을 걸려서 돌아오고 막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금융 인프라를 드디어 누릴 수 있게 된 게 비트코인의 장점이에요. 희한해요, 참. 아프리카에는 그래도 스마트폰 보급률은 되게 높대요. 네. 근데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모바일 뱅킹은 안 되는 거예요. 뱅킹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제 이런 금융 선진국에, 금융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네요. 그 금융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이런 선진국에서는 그런 니즈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못 느끼고 사는 거죠. 근데 사실 해외에 나가 보면은 특히 필리핀 같은 뭐 동남아, 필리핀이라고 특정하기 좀 그런데 동남아나 아니면은 뭐 남미 이런 국가에 가 보면 은행 앞에 줄을 길게 서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자주 보실 걸요. 왜냐면은 내가 오늘 받은 월급을 달러로 좀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너무 하루아침에도 막 하락을 많이 하니까. 근데 달러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 가면은 달러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 네. 그래서 은행에 줄을 이렇게 길게 서고 4시까지 줄 서고 결국 없다 그러면 돌아가고 다음날 또 줄 서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자주 보입니다.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그리고 이 물가 상승 때문에 이제 내 재산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또 돈을 보내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선진국에 사는 우린들처럼 금융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올라와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을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일어나는 시점이겠죠. 그게 바로 이제 뭐 캐즘 협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위대한 기술도 반드시 초기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얼리 어답터들에서 대중화가 되기 직전에 캐즘 협곡이라고 하는 그 긴 지루한 기간을 거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계속 공격받고 이거 사기다, 이거 뭐 해킹 당한다, 이거 뭐 이제 영으로 수렴할 거다, 이런 이제 비난을 휩싸인대요.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런 캐즘 협곡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뭐 다들 비난하는 거랑 뭐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바뀌어 가겠지만, 사실 지금 뭐 비트코인 1억 3천이라고 하지만 그 소수점으로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아주 초보적인 분들은 그거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1억 3천이 없어서 못 샀다. 그러니까 아직 그 인식이 아주 뭐 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은 길게 봤을 때 이 비트코인 역사에서 아주 초기니까 지금 산다고 치면 물론 많이 사면 좋겠지만 최소한 뭐 한 개를 사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부익남이라는 채널명에 걸맞게 제가 부동산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제 1970년대 강남 땅을 아마 사시려고 했던 사람들도 비싸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여기 뭐가 있다고. 네. 뭐 그때 얼마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야 여기에 논밭인데 다 이게 뭔데 여기가 뭐 이 돈을 주고 사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 이면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얼마다, 그래서 뭐 옆에 다른 땅과 비교해서 더 비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입지의 어떤 가능성을 봤겠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이제 부동산 전문가이신 유현준 교수님, 네. 이분은 이제 그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방송에서 자주 하시는 표현이, 건물이 나무에서 철강이나 이런 더 튼튼한 재료로 지어질 수 있게 되면서 땅 한마디기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층을 높이 올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라는 기술까지 등장을 하면서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 거고, 즉 그 땅의 용적률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이거는 1970년대에
그 농지를 다른 농지와 비교했던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즉 아예 기술적으로 내가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만이 강남 땅을 그렇게 당시에도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냥 다른 암호화폐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더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예상도 할 수 없고 그냥 비싸다는 느낌만 들 뿐인데, 이 비트코인은 말하자면 인터넷 세상에 지어진 강남이거든요. 네. 희소한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 구획이 정해진 한정된 땅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 앞으로 그럼 뭐가 올라갈 수 있냐를 봐야죠. 인터넷에 구글, 뭐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그 건물들의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듯이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제는 한정된 땅이 생겼어요, 인류 최초로. 그리고 이 땅 위에 뭐가 지어질지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전에 70년대 예상할 수 없었던 철강 콘크리트 건물이나 엘리베이터 기술 같은 무언가가 이 한정된 인터넷 위에, 땅 위에 올라올 거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앞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허허벌판이거든요, 비트코인은. 네. 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오로지 그냥 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위에 건물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의 유튜브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 다 유튜브를 쓰죠. 근데 럼블이라고 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럼블이요? 네, 럼블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유튜브랑 똑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뭐가 다르냐? 유튜브는 자체 검열을 하잖아요. 어떤 컨텐츠들은 그냥 노딱이 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채널이 폭파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불만을 느끼는 사용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럼블이 이제 서버를 자체 서버로만 오로지 운영을 하고요. 절대 서버 위치를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 검열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진짜 자유의 동영상 스트리밍의 땅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북미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후원하는 기능도 앱에다가 담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다가 부익남 채널을 럼블을 통해서 보다가 저 게스트가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좋아요 누르고 뭐 아니면 슈퍼챗도 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시 후원도 가능하고, 이제는 아예 스트리밍 자체를 그냥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자동 차감되는 식으로 할 수 있게도 하는 기능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미리 구독을 해서 돈을 내고 보거나, 이게 유튜브랑 똑같았는데 이제 내가 보는 만큼 비트코인 지갑에서 분당으로 자동으로 차감되는 식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의 스트리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영상만 스트리밍 되는 게 아니라 돈도 스트리밍 되는. 그러다 보면은 럼블이라고 하는 회사의 모토에 맞게, 즉 우린 검열 없다. 전 세계에서 그냥 원하는 컨텐츠 마음대로 올려서 볼 수 있다. 돈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느 국가에 있는 사람이건 이 탈중앙화된 돈인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마음대로 후원하고 쓰고 받고 거기에서 경제 활동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 진짜 비트코인 땅에 건물이 하나 들어선 거죠. 이 건물이 뭐 앞으로 엄청나게 유튜브처럼 성공할지 그거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들어서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가능성을 보고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한다면 한 개를 사는 건 엄청나죠. 2100만 구획을 가진 도시에 한 개의 구획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거고, 뭐 단 0.1개만 사더라도 괜찮은 거죠. 괜찮은 겁니다. 맨하탄에 땅 하나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수 정해놓고 0.1개, 뭐 1개 뭐 이렇게 개수 정해놓고 그때까지 열심히 사모으는 거, 그게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금시총도 넘어간다. 만약에 그러면은 단순 계산하면 한 10배 되는 거잖아요. 뭐 단순 계산하면 뭐 10배도 좀 더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만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1억 투자한 사람들이 뭐 진짜 한 2, 30억도 되는 거니까 그 정도면 엄청난 또 성공인 거죠. 지금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샀다가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사놔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그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라는 거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한 번에 담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또 많이 빠졌을 때 좀 뭐 고점 대비 그래도 한 20, 30% 빠졌는데 이럴 때도 목돈 들어가는 게 낫지,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1,000만 원 아니면 뭐 1억 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도 적립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언제나 적립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분명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있죠.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좀 덜 사야 되는 시기는 가격이 급등을 하고 막 너무 비기성이 잦을 때. 이럴 때는 확실히 좀 수위 조절, 네.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만, 제가 이제 투자 경험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아무튼 제 비트코인 투자 경험상 오히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계좌가 녹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 때는 저도 돈이 많아요. 네. 어디서 생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이 생겨요.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면은 그나마 뭐 가격이 올라가니까 덜 사긴 하지만 어쨌든 늘긴 느는 거죠. 근데 가격이 떨어질 때는 희한하게 돈이 없어요.
저만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돈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감성이 지배하고 이런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네.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적립식 매수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죠.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사면 돼.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면 돼. 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전혀 내가 생각한 거랑 그 예상한 것처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므로 차라리 정기적으로 가격 안 보고 그냥 내 그 스케줄을 정해서 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감성을 이성으로 바꾸는 행동이고 결국 투자라는 걸 습관화하면서 내재화시키고 습관화하면서 이제 감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무언가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면서 이 비트코인이 어쨌든 연평균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50%나 올랐으니까 연평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뭐 50%까지 아니더라도 연평균 30%? 뭐 40%, 30% 이렇게 오른다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떨어지는 해도 있겠지만 많은 해에서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낼 거고 그 과정에서 내가 뭐 월이든 주든 일이든 정해서 주기적으로 사다 보면 그 사는 비트코인 하나하나의 가치가 단기적으로 오를 거란 말입니다. 샀는데 다음날 운이 좋아 올라, 또는 샀는데 다음 주 운이 좋아 올라. 이러면 이 작은 성공이에요. 작은 성공. 작은 성공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성공이 됩니다. 근데 성공이 없이, 즉 실패만 계속해서 맛보다가, 예를 들어 내가 샀어요 지금. 근데 한 1년 뒤에 팔 각오로 샀는데 그동안 계속 떨어져. 네. 그러면 나는 성공을 맛보지는 못하고 실패만 계속 맛보다가 내가 팔기로 한 그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팔겠죠. 가격이 올라면 팔아야지, 오르면 팔아야지. 이러다가 오히려 정작 가격이 올랐을 때는 못 팔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팔 가능성도 커요. 작은 성공을 쌓아야 큰 성공이 오고, 실패만 하다 보면 성공이 오지 않는다. 이게 또 제 투자 경험상 얻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다. 이거를 내재화할 수 있게끔 주기를 정해서 사는 게 가장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는 거는 어떻게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거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아직은 변동성이 크니까 시즌 종료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하니 결국에 또 시즌 종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들고 가면 하염없이 시즌 종료 때 빠질 텐데 그 전에 잠깐 내렸다가 다 빠지면 다시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이 전략이 결국에 안 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즌 종료가 될 때쯤에는 나와야 된다. 그게 어떤 시그널일지 모르지만 우선 나와야 될까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11월 들어서 많은 비트코인 매도가 나온 게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팔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4년 주기 사이클의 마지막 해, 게다가 이제 10월 초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오기만 하니까 그러면 시즌 종료네. 4년 주기 사이클이 반드시 현실화될 거라고 믿었던 초보 투자자들이 어줍지 않게 비트코인을 분석하고 팔았던 거죠. 그게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파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고 결국 실제로 시즌 종료된 건 아닌데 자기가 그 자기 실현적 예언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전부 다 비트코인 가격 올해 연말에 25만 불, 30만 불 막 다 이렇게 예상을 그러니까요. 했었단 말이에요. 다 틀렸잖아요. 싸그리 다 틀렸습니다. 저도 모 방송 여러 방송에 나가서 50만 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비트코인 가격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5만 달러 얘기를 하네요. 저는 그럼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게 50만 달러, 비이성적이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질렀던 거거든요. 네. 근데 방향성은 틀렸지만 아무튼 맞긴 맞았잖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다 틀릴 거다라고 하는 건 네. 맞췄어요. 하지만 이제 방향성이 틀린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똑같아요. 이게 4년 주기 사이클의 마지막 해든 시작 해든 중간 해든 내가 올해 이때쯤이면 고점을 찍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팔고 나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미래를 예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인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투자라는 건. 근데 다만 방향성은 맞다. 내가 올라갈 거라는 거는 확실하고 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근거는 내가 확실하게 다 공부를 해서 체화를 했으니까 미래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죠. 단지 특정 타이밍을 정하는 순간 이제 실패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시즌 종료가 와서 뭐 폭락이 막 하고 있어도 그냥 적립식으로 계속 오히려 수량을 더 늘려가면서 계속 그냥 모은다. 그렇죠. 근데 올라갈 때 많이 사고 내려갈 때 많이 사고 뭐 이런 거보다도 꾸준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월급이 뭐 500만 원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에 뭐 쓸 거 다 쓰고 이제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거로 투자를 하실 텐데 그 투자를 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뭐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막 부으면은 금방 총알이 마르고 그러면 이제 정작 더 떨어질 때는 예상하지 못하게 더 떨어질 때는 살 돈이 없고 이게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겪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을 가지고 얼마나 디스트리뷰트를 할 거냐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적립식 매수를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매주 지금 사고 있고요. 한 금액을 밝히기는 좀 어려우나 금액을 밝힐게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료 구독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한 매주 7만 원씩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이 2% 떨어질 때마다 7만 원씩 더 사도록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7만 원 살 때도 있고 14만 원 살 때도 있고 뭐 30몇만 원 살 때도 있고 이렇게 해놨고 그 외적으로 저는 이제 또 수입이 있어요.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사업을 합니다만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 뭐 유튜브 수익, 그 다음에 뭐 유료 구독에서 나오는 수익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현금 흐름이 생기면은 또 그 유료 서비스에서 하지 않는 그런 매수도 또 나름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저만의 전략인 거예요. 제가 현금이 마르지 않도록 기회가 왔을 때 더 살 수 있도록 꾸준하게 사면서 너무 많은 금액을 거기에 투입하지 않으면서 쭉 가져갈 수 있게끔 잘 배분을 해놓고 또 기회가 오면 지난 10월 11일처럼 한 번에 막 20%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더 살 수 있는 현금 흐름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자기만의 적립식 투자 전략이 필요한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 월급이 다르고 다 현금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뭐 최고점일 때부터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셔도 4년 이상 투자하면은 지금 다 몇 배씩 벌었잖아요. 네. 그 항상 뭐 전고점을 뚫고 뭐 엄청나게 올라온 역사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그냥 무지성으로 4년 이상만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버는 판이었는데 못했잖아요, 다들. 조금 벌다가 다 팔고 뭐 빠지면 팔고 막 이러니까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냥 올라간다더라라는 그 변동성에만 혹해서 샀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믿음이 먼저네요. 그러면 네.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먼저고 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먼저 이제 공부가 선행돼야 되고 네. 이제 100시간 이상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유명한 투자자들이 다 같은 말을 해요. 그 피터 린치라고 하는 유명한 월가의 투자자 그 사람이 이제 마젤란 펀드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람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뭐 몇백 %의 회전율을 가졌어요. 정말 많은 종목들을 사고 팔고 했지만 이 사람의 투자 철학은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지 말자예요. 네. 분산 투자는 멍청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이거를 분산하는 거는 오히려 일생을 바꿀 기회를 놓치는 행위다라는 거죠. 즉 위너를 팔고 루저를 사는 행위, 뭔가 뭐 바벨 전략을 가진다. 이거에 대한 신뢰가 확신이 부족하니까 요거에도 투자하고 이런 건데 그거는 결국 이제 내가 충분히 이 신뢰를 줄 수 없는 정도로밖에 공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투자를 통해서 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내 일생을 바꿀 정도의 수익을 거두는 건 애초에 그렇게 하면 불가능하다. 또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 유명한 스탠리 드러켄밀러도 같은 말을 했죠. 분산 투자하지 마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 컨빅션을 가져야 된다. 돌아가신 찰리 먼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단 3개의 주식만 투자했다. 더 이상의 주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지 말아라. 이게 이런 사람들이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좋아요. 분산 투자도 다 좋고 다 좋은데 결국 투자를 통해 성공하려면 엄청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언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행되지 않은 투자를 하면은 분산 투자를 하든 뭐 몰빵을 하든 다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10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확신이 저한테 이제 부가되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좋다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또 뭐 시즌 종료도 있고 막 또 폭락도 하고 그러면 특히 안 팔고 싶어도 팔아야 되는 뭐 어떤 뭐 집을 산다든지 뭐 결혼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걸로 진짜 20-30배 올라갈 것 같으면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전 재산 다 투자했다가 또 내가 다음번 목돈이 필요하면 또 팔아야 되니까 그것도 걱정되고 너무 많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일부만 태워야 될까요? 이런 자산에는? 일단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공부나 확신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일부 굉장히 적은 포트폴리오의 재산의 적은 부분만 비트코인을 담는 게 뭐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산에만 5% 10% 뭐 그렇습니다. 정도만. 네, 이제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 근데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에 투자하든 먼저 인생을 선순환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선순환이라는 거는 뭐냐?
갑자기 내가 뒤에 앉아있는 부장님 뭐 싸대기를 때리고 사표 던지고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면 선순환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선순환하는 삶은 만족스러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인생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일이 잘 풀리고 직장도 나가는 게 너무 뭐 글쎄요 즐겁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아무튼 만족스럽고 여기에서 이제 보람을 찾고 있고 내가 그런 선순환을 하는 중에 뭔가에 투자를 해야 잘 되고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질문에 이제 있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집을 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선순환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은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인생이 만족스럽고 지금 삶이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집에 이사 가려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돈을 모으고 있는 중에 그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었고 내가 목표하는 금액이 됐을 때 저 이제 부동산에 이사 가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파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행위입니다. 내가 지금 쌓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법정화폐라고 하는 돈보다 훨씬 더 강한 돈에다가 내 에너지와 노동을 저축해 놓고 있다가 더 그 목표에 빨리 다다른 거죠. 그러므로 아주 좋은 건데 선순환하지 못한 역순환하고 있는 삶에서 내린 그 같은 결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억지로 막 직장 다니면서 돈을 먼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무조건 저 집에 이사 가야겠다고 나한테 바가지를 엄청 긁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빠득빠득 얼굴 모으고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저기에 이사를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데다가 잘못 베팅을 해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메꾸려고 무리하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야, 비트코인이 연말에 오른대. 그러면 지금 4천만 원 여기다 지금 돈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여기 넣어놓으면 3배 가니까 그러면 한 연말에 이제 4천만 원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 목표로 비트코인을 샀다가 이제 파는 거는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 목표에 절대 다다를 수 없는 결정이죠. 그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같은 시나리오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비트코인을 내가 먼저 인생을 선순환 시켜놓고 매수를 하면은 갑자기 돈 쓸 일이 많이 없어져요. 뭐 갑자기 뭐 내가 사고를 당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병원비를 내야 된다거나 내가 직장에서 갑자기 잘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투자해놓은 게 잘못돼가지고 여기서 막 돈이 엄청나게 이자가 엄청나게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면은 편안하게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표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이제 이걸 팔고 그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좋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선순환하는 삶을 만드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어떤 돈 쓸 일이 있는데 그 전에 돈 불리려고 투자하지 마라. 네. 오히려 이걸로 돈을 계속 불리다가 그때 상황 봐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지. 맞아요. 뭐 잔금일 딱 정해져 있는데 코인으로 불리려다 날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문제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코인도 뭐 장기적으로 다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는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래도 약간의 좀 기교를 부리면 더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차트도 계속 보면 보이거든요. 지금은 좀 사야 될 구간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좀 너무 과열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사실 이제 그 심리가 막 영향을 다 주잖아요. 뭐 지수를 뭐 다른 걸 볼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들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막 예전처럼 또 광풍이 분다. 그럴 땐 좀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또 그때도 들고 가야 되나요? 계속 정립을 해야 돼요? 이거 아닌데 싶으면서 계속 200~300씩 계속 사야 돼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 때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죠. 네. 한 50%만 정리할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의사결정인데 이제 그 광풍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게 하나의 함정이죠. 예를 들어 내가 판단한 그 고점이 너무 빨랐다면 그 다음부터 뭐 글쎄요 2~3달 오늘 어쩌면 더 길게 또 그 광풍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찾아오는 포모가 너무 클 거예요. 네. Fear of missing out. 그게 더 내려갈 때보다 더 힘들거든. 그래서 나는 괜히 먼저 팔아가지고 왜 이런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 판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되고 막 그런 매스컴에 그런 사람들이 조명되고 지난 2021년 상승 사이클은 제 기억이 나요. 어떤 공무원이 비트코인을 뭐 2년 전인가 잘 투자해 놓은 게 40억 원이 돼가지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내가 듣기 싫어도 막 들려요. 그러면은 미리 판 나를 얼마나 저주하겠어요. 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또 사게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고점에 사게 되고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안 파는 게 제일 좋다. 특정 타이밍에 여기가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옛날에 뭐 한 8천만 원인가요? 갔다가 2천만 원 떨어졌을 때 사실 거의 대부분이 다 나가셨을 텐데 이 시장에서 다 탈출했을 텐데 그때부터 다시
꾸준히 적립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8천에서 2천 갈 때까지 계속 적립했던 분들은 지금 돈 많이 벌었죠. 2천에 산 물량도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믿고 간다. 결국에 이걸 금시총 뛰어넘는다. 이걸 그렇죠. 믿고 간다. 그렇죠. 그게 진짜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부동산이나 이런 주식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한 10년 사이에 비트코인이 최고의 투자였잖아요. 네. 그 모든 것보다 사실. 맞아요. 앞으로 10년도 그럴까요? 네, 앞으로 10년도 저는 그럴 거라고 이거보다 보고요. 더 괜찮은 건 없을 것이다. 물론 상승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상승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겠지만 에이펙스 프레데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최상위 포식자, 화폐 그리고 뭐 투자 자산 어쨌든 투자 가치를 지닌 프리미엄을 가진 뭔가 투자 자산으로서 쭉 이제 1등부터 뭐 몇 등까지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저는 가장 최상위 포식자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강한 가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저평가받아 있고 아직 사람들이 인식이 안 올라와서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정부가 마음대로 어떤 정부나 제3의 어떤 기관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발행량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정책을 바꾸거나 조종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진짜 투명한 유기체 같은 굉장히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거시경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가장 투명하게 반응을 하는 그 뭔가 유기체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전통 금융자산도 좋죠. 좋은데 워낙에 많은 세월을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해요. 그냥 투명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뭔가에 투자하는 포인트는 언제나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그게 이제 희소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거란 말이죠. 제일 퓨어하게 작동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의 그 가치가 기존보다는 이제 상승률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다른 자산 대비해서 언제나 뭐 환율도 그렇지만 다른 화폐 가치 대비해서잖아요. 네. 다른 자산 대비해서는 가장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 이게 또 어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분들이 다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다 공통적인 거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금광이 갑자기 대규모로 막 발견되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은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막 물량이 늘어난다거나 맞아요. 이럴 일들은 없으니 수요만 예측하면 돼서 저는 참 그게 단순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수요만 예측하면 되니까 공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스매시파이의 백종훈 대표님과 이제 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이제 장기, 단기 예측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그 작동 원리와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